온라인 계약 후 생활과 윤리 1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계약이 자꾸 연기가 되면서 아마 많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선생님도 온라인 계약은 처음이라서 많이 당혹스러운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제 등교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어색하지만 우선 생활과 윤리 1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윤리학의 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아마 가정학습을 하면서 이미 생활윤리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활윤리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바로 알 것 같습니다. 수능 기출문제라든지 또는 뭐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보면 항상 1번 문제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윤리학의 분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의 분류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또 공부할 윤리학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기술윤리학과 그리고 규범윤리학 그리고 메타윤리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순서는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기에 좀 편한 순서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먼저 이 기술윤리학이라는 것은 이 기술이라는 용어를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합니다. 기술윤리학은 영어로 쓰면 descriptive ethics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를 쌤보다 더 잘하니까 이 descriptive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겁니다. 어, 형용사지만 동사 형태로 표현했을 때는 뭐 기술하다 또는 뭐 서술하다 또는 뭐 설명하다 또는 뭐 묘사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윤리학이라는 것은 테크닉이라든지 스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또는 뭐 윤리적인 현상이라든지 또는 뭐 관습 이런 것들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 기술하고 설명하는 윤리학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먼저 이 도덕적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사실 그대로 기술한다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현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언제 사용을 하냐면 경험적으로 관찰이 가능할 때 현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도덕적인 문제 또는 뭐 도덕적인 주제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기술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설명한다. 사실 그대로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몇 번 사용을 했었던 용어인데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말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술윤리학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주로 사용하는 예시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자, 이러한 표현이 바로 기술윤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봤더니 내가 경험적으로 관찰을 했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양보하니까 그 사람이 착하다. 또는 노약자를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 자리를 양보하더라. 라고 설명하는 게 기술윤리학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뭐 유럽에 갔더니 유럽의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은 에이 비도덕적인 놈들이야 인성이 걸러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은 자리를 양보하지 않더라.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더라.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기술 윤리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술 윤리학의 특징을 좀 규범 윤리학과 비교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규범 윤리학에서 마찬가지로 이 규범이다라는 말은, 규범 윤리학은 영어로 normative ethics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좀 뉘앙스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normative라는 것은 규범적이다. 근데 규범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로 언제 사용을 하냐면, 어, norm이라는 게 규범 아니면 또는 법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야만 하는 것. 뭐 규칙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은 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8시까지 등교를 해야 한다. 이거는 학교의 규범인 거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규범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규범 윤리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또는 뭐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당위적인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당위다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무엇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엇 해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 영어로 표현했을 때 must라든지 뭐 should라든지 have to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표현으로 서술할 수 있으면 그건 규범 윤리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엇 해야 된다라는 말은 위에서 이제 기술 윤리학에서 사용했던 특징과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가치 개입적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치를 개입한다. 위에서 표현한 것의 반대로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윤리학과 규범윤리학을 비교할 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건 있는 그대로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할 것이냐 아니면 가치를 개입해서 도덕적으로 평가할 것이냐 얘가 착하고 나쁘다 이런 것들을 평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윤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규범 윤리학입니다. 규범 윤리학. 거의 윤리학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암묵적으로 규범 윤리학이다라고 가정을 많이 합니다. 이 규범 윤리학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규범 윤리학은 또다시 한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규범 윤리학 중에서 이론 규범 윤리. 글씨가 좀 가늘어졌네요. 다시. 이게 쌤 중간에 이걸 녹화를 하다가 조금 뭐 NG가 나는 것 같아서 다시 끊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너무 이 동영상 수업을 진행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과정이 될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NG가 나도 끊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기 바라고 수업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을 해도 되고 또는 그러기 너무 귀찮거나 번거로운 학생들은 개학한 이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규범 윤리학은 다시 살펴보면 이게 왜 이렇게 계속 가늘지? 자, 규범 윤리학은 다시 두 가지로 이론 규범 윤리와
그리고 실천 규범 윤리.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 규범 윤리와 실천 규범 윤리를 선생님이 이렇게 좀 쉽게, 비교적 쉽게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론 규범 윤리는 윤사이다, 윤리와 사상이다. 그리고 실천 규범 윤리는 생활과 윤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 지금 생활과 윤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 대부분은 작년에 선생님한테 윤리와 사상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가 윤리와 사상 시간에 다루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결국은 이론 규범 윤리였다. 그리고 올해 생활과 윤리 시간에 작년에 배우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배울 것이 바로 실천 규범 윤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 규범 윤리는 작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인데, 작년에 우리가 많은 윤리 사상들을 배웠습니다. 뭐 칸트의 윤리 사상, 뭐 공리주의, 뭐 휴մ, 등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사상가와 사상들을 배웠는데, 그러한 사상들을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크게 두 개로 한번 나눠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지금이 이제 정상 수업 시간이었다면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겠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은 동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생각을 해봐도 되고,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바로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웠던 사상들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를 중시하는 것, 행위 중심 윤리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자 중심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행위 중심 윤리와 행위자 중심 윤리는 뭐냐면 결국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규범 윤리학은 어떤 당위를 제시하는 학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당위를 제시하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둬서 당위를 제시할 것이냐. 그래서 행위 중심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행위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 행위 중심 윤리학의 주된 무릎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하는 학문이 규범 윤리학에서 행위 중심 윤리, 또는 뭐 규범 윤리, 이론 규범 윤리 안에서 행위 중심 윤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 포커스를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바로 행위자 중심 윤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긴 할 거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위 중심 윤리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행위라는 것은 어떤 시간의 연속선 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라는 어떤 액션이 취해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행위의 이전 또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가 일어난 그 시점 뒤에 이후에 어떤 그 상황들이 있는데, 행위를 중시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이 행위를 하기 이전의 상황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고 나서 그 행위가 만들어내는 이후의 상황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행위하기 이전에 결정적인 요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이 행동을 왜 했는가, 의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행위가 일어난 이후의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환경에게 미친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위 중심 윤리는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이전의 의도 또는 뭐 동기라고도 얘기하죠. 동기를 중시하는 의무론적인 윤리 사상. 그리고 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결과론이라는 말은 좀 더 결과론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공리주의라고 얘기할 때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공리주의자,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공리주의자는 바로 벤담이라든지
밀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상가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칸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행위자 중심 윤리로 돌아와서 행위자 중심 윤리는 다른 말로 덕윤리라고도 얘기합니다. 덕윤리. 이 사람이 어떤 덕을 함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덕윤리학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올해 바뀐 이 교육과정에서는 덕윤리라고 분류하지는 않지만 여기에다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동양의 윤리사상 또 같이 한번 포함시켜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양 윤리는 덕윤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양 윤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 같은 경우는 공자는 인을 함양해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인이라는 것 자체가 덕이거든요. 덕목.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배려하고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동양윤리도 덕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천규범 윤리는 결국은 이 실천규범 윤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음, 다양한 문제 상황을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 이제 비교적 이론규범 윤리보다는 현대에 등장한 게 이 실천규범 윤리인데, 음, 옛날에는 이제 뭐 상황이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하나의 원칙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쉽게 예측이 되었는데 현대 사회가 이제 접어들면서 어떤 일이 생겨날지 예측이 제대로 잘 안 되고 또는 뭐 윤리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공지능과 같은 윤리 사상,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윤리적인 문제. 음, 칸트가 살던 시대에 인공지능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칸트의 윤리학만을 가지고는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실천규범 윤리입니다. 실천규범 윤리는 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배웠던 이 이론규범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고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천규범 윤리를 다른 말로 우리는 응용윤리이다. applied ethics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용된 윤리이다. 현대적인 문제에 적용된 윤리이다. 현대적인 문제에 응용된 윤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론규범 윤리와 이 실천규범 윤리는 서로 대립되거나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상당 부분 이제 많은 중첩점을 가지고 있고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이제 아까 설명하면서 말로 설명했는데 필기하지 않은 것 중에 이 이론규범 윤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 그리고 실천규범 윤리는 이러한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 사회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실천규범윤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윤리학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윤리학에서 이 메타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메타에틱스라고 얘기합니다. 메타라는 말은 쌤이 좀 몇 번 설명을 했었는데 초월한다라는 뜻입니다. 초월한다라는 건, 이 뒤에 있는, 메타라는 이 접두사라고 해야 되죠? 접두사 뒤에 있는 것을 초월해서 또는 이 접두사 뒤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높은 개념에서 상위의 범주에서 그걸 내려다보는 것을 메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 이상학, 형 이하학이라고 얘기할 때 형 이하학을 피직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리학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학문이 바로 뭐 이 피직스라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초월하는 것. 메타피직스가 바로 형 이상학입니다. 그러니까 피직스를 초월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자, 그래서 메타윤리학도 마찬가지로 윤리학을 초월해서 윤리학을 이제 어, 그 바라보는 학문인데 비교적 현대에 등장을 했고 이 윤리학, 메타윤리학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시험이라든지 문제, 기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라는 게 있어요.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 도덕적 언어라는 것은 도덕과 관련된 용어 또는 도덕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인데 그냥 쉽게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옳다 또는 그르다 또는 뭐 선하다 또는 악하다 이러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선하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선한 것인가? 또는 뭐 옳다라는 말의 어떤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좀 파고드는 거죠. 분석하려고 하는 게 이 메타윤리학에서 이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하는 어, 어떤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을 했었었는데 이 옳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 이것만 예시를 좀 들어보면 옳다라는 말은 나중에 또 문제 풀이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옳다라는 말은 어, 옳은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옳은. 옳은이라는 것은 다 알겠지만 오른쪽을 얘기하죠. 오른쪽. 근데 왜 오른쪽에서 옳다라는 의미가 나왔을까? 근데 요 말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손의 위치에 있습니다. 오른손. 그래서 결국 옳다라는 것은 옳은이라는 쪽에서 옳은에서 왔고 이 옳은이라는 말은 결국 오른손에서 온 말인데 오른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야? 대다수가 사용하는 손이죠. 어, 우리가 대다수가 사용하는 손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근데 이제 실제로 옛날에 과거에는 이제 요즘은 이렇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오른손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선생님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어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왼손을 사용한다. 밥을 먹는데 수저를 왼손으로 한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때 애게 뭐라 했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이제 아예 왼손에 깁스를 해가지고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쌤 초등학교 때쯤이었나? 이제 뭐 왼손을 사용하면은 우뇌가 발달해서 어떤 감성 지능이라든지 예술적인 능력이 막 이렇게 발달한다. 뭐 이런 어떤 신경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제 오른손과 왼손에 대한 구분이 많이 사라졌는데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왼손을 사용하는 손자들을 이렇게 못 쓰게 했던 거는 뭐 어떤 가혹행위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가혹행위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데 이런 오른손잡이가 상에 앉아서 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해보자. 그때 이제 전부 다 오른손잡이라면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전체가 작동을 하는데 기능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왼손잡이면 그 왼손잡이와 함께 그 왼손잡이의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밥을 먹을 때마다 아주 상당히 고통스럽겠죠.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옳은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면서 사는 그런 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옳다라는 이 도덕적인 용어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옳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좀 잘 어울리면서 사는 게 그게 바로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좀 더 깊고 분석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메타윤리학의 대표적인 특징이자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메타윤리학의 또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윤리학을 초월해서 보기 때문에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리학이란 학문이 있는데 이 학문이 과연 성립 가능한 학문인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인가? 또는 뭐 공부해야 될 뭐 필요가 있는 학문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메타 윤리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 그래서 윤리학이라는 건 별거 아니야. 그냥 뭐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뭐 순간순간 나에게 어떤 떠오르는 긍정적인 인상 또는 부정적인 인상에 불과한 거야.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라면서 이제 윤리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죠. 그런 식으로 윤리학을 좀 더 높은 관점에서 성찰하고 바라보는 게 또 메타 윤리학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등장하진 않지만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도덕적 추론이라는 건 뭐 이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 어떤 심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추론이라고 얘기할 때 흔히 이제 3단 논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뭐 A는 B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을 것이다. 이런 어떤 추론의 과정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1번과 2번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결국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평생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 대전제가 무너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니면은 소크라테스가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얘는 그 신이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전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결론이 무너지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어, 아까 들었던 예처럼 만약에 한국에서는 양보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어,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한다. 그럼 이게 결론이 되는데 이 결론을 만들어낸 이 사람의 근거를 쭉 살펴보니까 또는 추론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어, 다른 사람에게 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양보이다. 물론 이게 뭐 좀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한국 사람은 피해를 주고 싶지 않,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양보를 한다. 뭐 이런 과정인데, 만약에 이제 이 어떤 이 전제들 중에서 하나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아니야. 뭐 어떤 논리의 어떤 오류를 찾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메타윤리학자들이 주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설명했던 이 예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어, 자,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윤리학에 분류를 했는데, 실제로 수업을 하면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지만, 온라인 수업의 한계상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2차 시 수업은 이것과 관련된 수능 특강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설 강의를 다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올려줄 겁니다. 2차 시에는. 그래서 그 강의를 보면서 문제 푼 거를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어, 오늘 과제는 이 동영상을 보고 필기를 여러분들이 얼마큼 했는가. 그래서 필기한 내용을 선생님이 공지사항에는 그렇게 올려놨어요. 이 필기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라. 근데 사실 이게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그리고 올렸을 때 이게 확인이 가능한가? 그리고 확인하는데 선생님 너무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과제 제출 칸에 그냥 잘 들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도 됩니다. 지금 거의 수업의 말미까지 집중해서 들은 친구들은 이미 알겠죠.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라고
라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아, 얘가 정말 수업을 열심히 들었구나. 선생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열심히 안 들은 애들은 막 열심히 막 필기해서 올리겠지만 필기 굳이 하지 말고 그렇게 댓글 정도만 남겨놓고 그리고 필기는 할 거잖아. 여러분들 해가지고 나중에 계약한 후에 선생님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